더정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한용 선임기자 나오셨고요. 그 안식 휴가 중인 김의겸 선임기자 대신해서 정치 담당 논설위원인 박찬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좀 해보죠. 지난 6월 21일이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경제 이런 개념들을 명쾌하게 정리해서 역시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이다 이런 극찬을 받았습니다.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사실상 주어가 본인이죠. 나 김종인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대통령 후보를 낙점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피력을 한 건데 전당대회 이후에 그리고 대선까지 김종인 이른바 킹메이커 역할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킹메이커 전에 일단 킹의 가능성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킹이 가능합니까? 내재적 접근법, 네. 역대사지에서 김종인 대표의 속마음으로 네.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본인만큼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또 뭐 대외관계, 뭐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경제가로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네. 분이고요. 네. 간담회나 뭐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자리에서 아니 그러지 말고 박사님이 직접 대통령 하시는 게 제일 낫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에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네. 그런 걸 보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권력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나한테 기회가 오면 내가 못할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자신감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라고 그럴까 김종인 대망론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를 잘 아는 분들 사이에 약간 논쟁이 네. 있습니다. 네. 저분이 대통령 꿈이 있다 없다. 그런데 이제 다수 의견은 있다는 쪽. 그래서 김종인 대망론을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이제 그런 진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리적 흐름은 저 사람도 부족하고 이 사람도 부족하고 저쪽에 예, 있는 뭐 사람 그런 부족하니까 뭐 내가 하는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뭐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김종인 대표의 연설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그동안 책도 써냈고 연설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이게 사실 정책 한두 개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시장이 있고 의회가 이 시장을 잘 통제를 해야 된다. 이건 어떤 경제 철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철학을 구현하려면 정책 한두 개, 법안 한두 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집권을 해서 일관성 있게 국가 전체를 이제 운용해 나가야 되는 거고, 일관성 있게 그 철학을 현실 정치에서 관철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김종인이라는 경제가가 직접 대통령을 하거나 권력을 잡아야 되겠죠. 아니면 누군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어떤 지도교수 같은 역할을 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가 어떻게 보느냐하고 관계없이 김종인 대표 본인은 그 나름대로 이제 애국심이 있는 거고요.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뭔가 좀 내가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꿈은 좀 있다고 봅니다. 김종인 네. 대표. 꿈은 있는데 그게 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그 총선 전에 지난 3월에 김종인 대표가 관훈 클럽 토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패널로 그때 바로 옆자리에 계셨죠. 옆자리에서 예. 김종인 대표하고 좀 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개헌 문제를 물어봤더니 김종인 대표 대답이 개헌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겠냐. 하지만 뭐 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 되면은 좋고 그걸 바란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에서 김종인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갖고 최다 득표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 본인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 다만 개헌이 된다면은 의원 내각제나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이 된다면은 총리로서는 충분히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킹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데 문제는 개헌이란 게 일단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는 만약 대통령제로 쭉 간다면 킹메이커라도 하려는 생각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그 원내 교섭
이제 이번 그 대표 연설에서도 그런 의지를 좀 강하게 내비쳤고요. 네. 과연 그것이 지금의 더민주의 역학구도에서 그리고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성향으로 볼 때 가능하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 아무튼 관련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월간중앙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당대표에서 물러나면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겠다. 네. 언론에 뭐 크게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태도의 변화라고 봐야 되고요. 네. 또 같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야권에서는 강력한 후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이런 겁니다. 지금의 지지율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내년 초에 혜성과 같은 후보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개헌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순 논설위원 설명했듯이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좀 개헌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가요.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그 의료보험이라든가 재형저축 같은 복지 시스템을 이제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켰던 네.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노태우 정부에서는 경제수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한 정책들을 총괄을 했고요. 또 2012년에는 이제 박근혜 후보한테 경제민주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네.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잘 설득해서 뭔가 이제 국가를 좀 바꿔보는 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게 이제 안 되겠구나, 한계에 이르렀구나, 뭔가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나 의원 내각제나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네. 통해서 네. 국회에 좀 그 다수 의원들을 통해서 좀 경제 민주화를 펼쳐나가는 것이 옳겠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의 변화 네. 좀 있는 것으로 이제 읽혀지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은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제이긴 하고 본인은 어쨌든 보면 대통령제 하에서라도 킹메이커가 되겠다는 생각도 있을 텐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 이렇게 다른 대선 후보들과도 만나면서 접점을 좀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내가 대선 후보 간별사, 잠룡 간별사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런 뜻도 이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데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낙점했다고 해서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꼭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킹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어찌 보면은 내가 이 당에서 영향력이 없고 대접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가령 그 8월 27일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 뽑힌 대표나 어쨌든 그 이후에도 그 더민주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전 네. 대표일 테니까요. 네. 문재인 전 대표를 따르는 이른바 친노그룹에서 김종인 대표를 계속 비토하고 계속 소외시키고 그런다면은 김종인 대표가 나이도 그렇고 네. 뭐 더 이상 뭐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할 사람은 아니니까 확 뛰쳐나갈 수도 있겠죠.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보면은 그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도 가장 그 대통령 되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네. 박근혜 대표하고 충돌을 불사한 게 김종인 대표거든요. 그런 네. 성향으로 보면 지금이야 더 가능성이 있죠. 올 하반기부터는 그게 현실화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더민주 내부에서 이른바 그 당 주류, 그 친노 그룹과 김종인 대표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네. 이제 저는 그 역할론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까 뭐 김종인 대망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이제 본인의 내심인 것이고요. 좀 객관적으로 보면 김종인 역할론이라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1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해서 집권한다. 이걸 위해서 되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이 정당 자체의 어떤 그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후보를 강화해야 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인 후보들이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좀 약간 취약한 면모를 네.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 강화와 후보 강화 양쪽에 다 네. 김종인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네. 좀 점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알려진 운동권 출신인데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 어떤 경제 노선 또는 대중 노선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한테 먹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네. 많이 의원들끼리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김종인 대표라든가 같이 비례대표로 들어온 분들이 있죠. 뭐 최은열 의원, 또 박경미 네. 의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로 당내에서 소외시키면 안 된다. 같이 끌고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뭐 문재인 전 대표하고 가까운 이른바 친노 성향의 의원들도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서 김종인으로 상징되는 어떤 일반 국민들의 어떤 경제에 대한 절박감 이런 것들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김종인 대표를 뭐 내쫓는다거나 이런 장면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도 뭐 잘 좀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길게 보면 내년에 대선 후보 선출하는 전당대회 즈음에서 아마 또 당 대표를 아예 교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 대표급의 어떤 선대위원장이 필요한데 그때 가면 또 다시 이제 김종인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잘 모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뭐 그때까지는 어떤 언론의 주목을 계속 받아갈 수 있도록 당에서도 배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주 이상적인 구도고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김종인 대표가 본인이 킹메이커로서 문재인 대표 이후에 가령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킹으로 내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당의 어떤 플랜에 자신을 맞춰 나갈 때는 그런 조화가 가능할 텐데 이제 김종인 대표의 성격으로 보면 굉장히 성격이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자기가 킹메이커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나는 어쨌든 내가 원하는 사람, 경제에 식견이 있고 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을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손학규, 박원순 같은 사람들 하면서 이른바 더민주 내 비주류를 엮어갖고서 하나의 단일한 후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게 된다면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당이 잘 김종인 대표를 활용하는 구도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뭐 현실 정치는 그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리는 것처럼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김종인 대표의 어떤 면모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김종인 대표를 찾아와서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제가 알아서 어떻게 할 테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정치를 잘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김종인 박사님이 좀 저한테 지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언제쯤인가요?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근데 굉장히 흡족했던 모양이에요. 김종인 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손학규란 정치인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더라. 이제 이렇게 높게 평가했는데 나중에 이제 손학규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처신을 보고 좀 실망감을 표시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면접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점수를 내리고 이 사람은 해볼 만하다. 아니 이 사람은 탈락.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지난 몇 년 동안 평가를 해왔고요.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음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대로 할 만한 사람이 지금은 잘 안 보인다. 없는 것 같다. 이런 결론 같은 걸 좀 내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김종인 대표 어떤 눈높이하고 현실 정치인들의 역량하고 이제 간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선 국면에서 야권에서 김종인 대표의 역할을 놓고 좀 약간 불협화음 같은 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번에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초안을 변재일 정책위 의장,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이철희 전략기획위원장 이렇게 3명이 초안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 철학이 깊게 녹아있긴 했지만 어쨌든
당의 싱크탱크들이 모아서 이 초안을 잡은 거를 보면 어쨌든 그 경제민주화라는 그 화두는 김종인 대표 머리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좀 깊게 받아 안은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꼭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여전히 정당 강화라든지 후보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때 경제민주화 내세워서 집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정책으로 내놓느냐를 갖고 어떤 갈등이 빚어졌고 네. 거기서 결별을 했죠.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실종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정치라는 게. 어떤 정책만 이렇게 빼서 안아서 승계할 수 있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김정인이라는 정치인이, 유력한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할 때 경제민주화가 더불어민주당의 구호가 될 수 있겠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철학 차이는 좀 있잖아요. 이른바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라는 것 자체를 사실은 터부시하는 정당이고 였죠.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철학은 공유하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이 새누리당에 있는 것과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때 역할과 효과가 좀 다른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점이 이제 김종인 대표가 갖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라고 보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야당이 있음으로 해서 갖고 있는 충분히 장점이 있습니다. 야당은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든가 보수적인 색깔을 가진 유권자층도 김종인 대표를 얼굴에 내세움으로써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안정감을 네, 줄 수 있고. 네. 근데 문제는 야권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층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김종인 대표가 야당 출신도 아니고 또 김종인 대표를 통해 갖고 하려고 하는 것들 꼭 김종인 대표가 해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그 지향 자체는 이미 야당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지향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끌어모으는 데는 꼭 김종인 대표가 절실하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그 이율 배반성 자체가 지금 그 더민주 내에서 김종인 대표의 위상을 계속 좀 위태롭게 하는 그 칼날위를 걷게 하는 하나의 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 대해서 좀 보수 성향이나 친여당 네. 성향의 논객들이 계속 경제에 대해서는 무능하다. 네. 이제 이런 딱지를 오랫동안 붙여왔기 때문에 또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들 중에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야권에 같이 몸을 담고 있으면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도 경제에 대해서 뭐 좀 뭘 아는 사람이 네. 저 당이 있구나.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효과는 좀 확실히 있다고 봐야죠. 네. 저는 김종인 대표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신뢰 부분이 네. 녹아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를 좀 예우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참 있으면 좋은데 있으면서 또 갈등의 소지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내년 대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김종인이라는 캐릭터, 인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지금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6월 28일이죠. 오늘 새벽에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이 됐고요. 박선숙 전 사무총장도 검찰에 나와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17시간 동안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생정당이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이 신생정당이다 보니까 네. 이제 김수민 의원한테 홍보를 맡긴 거 아닙니까? 이름을 네. 했는데 네. 이름을 했으면 홍보만 시켜야죠. 시켜야 네. 되는데 나중에 김수민 의원을 다시 비례대표로 불러들인 거거든요. 네. 거기서 온갖 의혹과 억측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홍보도 맡겨갖고 페이버를 줬는데 또 다시 그 사람에게 비례대표까지 줬으면은 뒤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겠느냐는 의혹들이 네.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퍼졌던 거고 네. 이런 의혹들이 이제 사태를 거쳐서 확산시킨 하나의 그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이제 7번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당선권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다른 청년 창업가를 하려고 했는데 영입이 안 돼서 김수민 의원까지 갔다. 국민의당에서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죠. 과거에 그 정당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정당 회계라는 게 네. 과거에 좀 주먹구기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리베이트는 당연히 받는 거고요. 이런 문화가 이제 바뀌게 된 게 선거 비용을 국고에서 보존해주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잘못된 관행에서 이미 탈피를 해서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전통으로 쌓인 거죠. 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계약할 때 그 액수를 깎는 걸로. 왜냐하면 나중에 정관위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국고에서 받아야 네. 되는 돈이거든요. 이미 이제 바뀌었는데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지금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아주 오래 전에 작은 정당의 경험밖에 사실은 없는 예, 분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새로운 관행에 대해서 좀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좀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시 사무총장이 박선숙 의원이었고 검찰 조사까지 받고 지금 출당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네. 국민의당은 일단 혼합 현역 의원들과 안철수 세력, 안철수 의원은 이제 결합체인데 박선숙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출당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당내 역학관계에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당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선제적으로 뭐 우리는 출당까지 검토하고 있다. 네. 이걸 국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고요. 네. 일단 국민의당 당원 당규를 봐도 기소가 돼야 뭐 어떤 그 당원권 정지라든가 출당 이런 조치를 취할 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선숙 의원은 어쨌든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 5년 전 대선, 4년 전 대선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굉장히 공공한 처지에 있을 때 네. 그 옆을 지킨 두 사람을 흔히 얘기하는데 네. 가장 가까이서 네. 이 박선숙 사무총장하고 전 사무총장하고 그리고 조광희 변호사, 조광희 변호사. 예, 예. 둘이라고 그럽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송호창 의원만 하더라도 배지 달았기 때문에 이미 국회의원으로 가갖고 어느 정도 멀리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대선에서 실패하고 다시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제3당의 그런 리더로서 다시 부상할 수 있었던 밑바닥에는 박선숙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의 도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하나의 그 브레인 역할을 했던 네. 거고요. 따라서 내년 대선까지 생각한다면은 네. 어떻게든 박선숙 의원을 같이 네. 가고 싶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안철수 대표의 생각일 뿐이고 상황은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호남 출신 의원들은 조금 더 강하게 조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원 당규와 국민 정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당원 당규라는 것은 검찰에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까지인데 그 이상을 더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게 이제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이죠. 예, 뭐 이제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뚝 떨어지고 네.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호남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좀 앞장서서 선제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흐름은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당내 어떤 뭐 안철수 대표와 뭐 호남 의원들 사이에 이런 관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 사건의 실체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제 규명이 안 됐고요. 검찰이 상당히 그 강도 높게 수사 및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은 네. 검찰은 그 조직 자체가 어떤 구속 본능, 기소 본능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어요. 뭐 네. 맹수한테 사냥 본능이 있듯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근들을 내가 뭐 무너뜨렸다 이렇게 되면 그 검찰 담당 검사들은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이제 한 건을 하는 게 되는 거고요.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예, 뭐 검사들이 이제 명예감 같은 네.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투는 안이 있더라도 일단 기소는 할 가능성이 네.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왕주현 사무부총장한테 적용된 영장의 혐의 사실의 적용 법률을 보면 무려 4가지가 됩니다. 정치자금법, 선거법, 또 형법상 사기, 거기다 범죄수익 은닉죄까지 네.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탈탈 털어서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박선숙 사무총장이나 김수민 의원까지도 지금 기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다투는 거는 별개로 하고 일단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와 당원 당규 이런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당원 당규는 당원권 정지만 해도 네. 될 텐데 네. 문제는 국민 감정을 고려한다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기소가 되면은 박선숙 전 사무총장까지도 출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기소 단계 아니면 당장 이제 국민의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을 모은다고 하니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그 친오빠가 급여를 받는 회계 책임자를 했고요. 친동생은 5급 비서관을 했고 딸은 인턴을 했고요. 다 급여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인 상황인데요. 그동안 왜 이게 이런 게 문제가 안 된 거죠? 문제가 됐었죠, 사실은. 네. 서영교 의원의 딸이 네.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했는데 로스쿨에 반대하는 분들이 열심히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요. 네, 전력들을 조사했는데, 서영교 의원 딸이 엄마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더라. 이제 이런 네. 걸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안에 공천심사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공천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차례 토론을 했는데 주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의견이 많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당 지도부에 이제 결정을 또 넘긴 거죠.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공천을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때 이제 걸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터져야 될 거를 그렇죠. 그 당시에 네.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터지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김종인 대표도 그렇고 상당히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다. 서영교 의원 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징계시효 문제도 있고요. 안병욱 윤리심판위원장은 징계시효가 끝났다. 징계시효는 2년이죠. 당원당규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원당규에서는 2년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서 당에서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처리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일단 당무감사를 이번 주 안에 네.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니까 봐야 되는데요. 당무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네. 게 있고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혹시 뭐 이건 형사처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법사위는 이미 그 법사위원은 네. 사퇴를 네. 시켰죠. 네. 이미 이제 어떤 정치적인 조처는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로 봐야 되고요. 뭐 제도 개선 이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거고요.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느냐 이제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당내 그 당직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윤리심판원 회부는 좀 불가피해 보인다. 뭐 이런 여론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윤리심판원 회부 이후에 거기서 이제 문제 없다고 나오면 또 흐지부지되고 조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봐야 되는데요. 비판. 일단 윤리심판원의 회부가 되면 징계, 뭐 제명부터 해서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여러 네. 단계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놓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안병욱 위원장 말씀은 시효가 지난 걸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일반론인 거고요. 네. 좀 이번 사안은 윤리심판원의 회의를 열어가지고 뭐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원 당규만 갖고서 윤리심판원이 아무런 그 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당원 당규만 갖고서 판단한다면은 이거 갖고서 중징계를 내리긴 쉽지가 않을까요? 우선 네. 너무 오래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다 부분적으로 전에 알려져 갖고 걸러졌던 문제고 그래갖고 어쨌든 당에서도 알고서 공정화해 줬는데 이제 문제가 된다고 다시 징계하는 거는 어쨌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게 중징계 사안은 아닐 텐데 네. 문제는 국민 눈높이하고는 네.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국민들을 볼 때는 이것이 대표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특권, 갑질. 네. 네. 그 지금 김종인 대표도 그렇고 모든 당의 공정사회 그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그 진짜 부합하지 않는 완전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 당규상으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좀 더 강도 높은 제재를 하라는 게 사실 여론의 요구고 네. 그게 지금 더민주 지도부의 고민일 겁니다. 어제 김종인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지도부 회의에서도 김종인 대표가 하는 워딩과 사실 우상호 그 원내대표의 워딩과 조금의 차이가 있거든요. 김종인 어떤 차이가 대표는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우상호 대표는 중요한 거는 재발 방지 대책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의 징계보다는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서영교 의원을 일단 이 건은 그냥 넘어가고서 네. 다음부터 네. 잘하자는 얘기 네. 아니냐라고 네. 그 느껴질 수가 있는 대목이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서영교 의원이 어쨌든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우상호 의원도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이른바 우리가 86그룹이라고 하는 운동권 출신들,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의 어떤 좀 집단적인 좀 자기 의식 같은, 원정주의? 원정주의 네. 같은 것들이 네.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있고 당내에서도 김종인 대표 같은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원차가 지금 더민주 지도부에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딜레마, 굉장히 좀 딜레마가 될 것 같습니다. 지도부에는.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이제 굉장히 강경하게 공격을 하다가 조금씩 발을 빼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네. 26일에는 윤리특위 회부해야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낮추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이군현 의원이 선관위에서 고발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수민 의원 고발될 때 같이 고발됐고요. 묻혀갔죠, 근데 지금. 예. 뭐 김수민 서영교 이 사건 때문에 잘 안 예. 보여서 그렇죠. 네. 보조진 급여를 무려 한 4년 동안, 4년 이상 2억 한 4천만 원 한 달에 정도를 125만 원씩 이렇게 떼갔죠. 돌려받는 방식으로 예.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 예, 아주 그 예. 죄질이 안 좋고요. 갑질 중에 갑질. 예, 작년에 또 박대동 의원이 또 예, 유사한 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느낌상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분노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 당사자 또는 이 당 지도부 이런 분들이 확실하게 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이런 조처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안이 터졌을 때 박완주 원내수석이 서영교 의원한테 보낸 그 문자 메시지가 사진에 이제 잡혔죠. 크게 문제될 게 아닌데 막 이렇게 되고 있으니 당당하게 해라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였는데 그것도 결국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시각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이제 보이는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고 갈 것이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이것이 제1야당으로서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또 수권 정당으로서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정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